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서재는 그 풍경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속에서 그는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그의 부름을 받고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저택의 안주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이곳의 진짜 주인이 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그가 정해준 역할에만 충실한 아내. 앉아.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아는 익숙하게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그녀가 느끼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3년 전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던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이혼 서류야. 내 단어. 그 짧은 말이 마치 총성처럼 서아의 귓가에 울렸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채린 씨가 돌아왔어. 난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야. 한채린.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강태준의 첫사랑. 그리고 서아와의 3년간의 계약 결혼이 시작된 이유. 태준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끝난 프로젝트를 보고하는 것처럼 사실을 통보할 뿐이었다. 계약 기간이 2달 정도 남았지만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위자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2배를 준비했어.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 그리고 충분한 현금. 부족하다면 더 요구해도 좋아. 지난 3년간 내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보상. 그는 그들의 결혼을 그렇게 정의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를 사랑했었다. 그의 무심함 뒤에 숨겨진 작은 다정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의 지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이라도 그가 자신을 한 번쯤은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말없이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독하게 참아냈다. 이 남자의 앞에서 비참하게 울고 싶지는 않았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줬다. 윤서. 그녀의 필체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서류를 다시 그에게 밀어주었다. 알겠습니다. 조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강태준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의 이런 담담한 반응은 그의 계산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짐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나가도록 해. 김 비서가 도울 거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밤 바로 나가겠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그녀는 한 번도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늘 태준 씨라고 불렀다. 마지막 순간에 뱉어낸 그 딱딱한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서한은 서재를 나와 2층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방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곳에 살았지만 이곳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집이었던 적이 없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사준 수많은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옷장 구석에 놓여있던 3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캐리어 안에 자신의 원래 물건들만을 담았다. 낡은 스케치북 몇 권 손때 묻은 미술사 책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복원 도구 세트.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강태준의 아내 윤서아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짐을 다 싼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창가에는 그녀가 유일하게 애정을 쏟았던 작은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정성껏 돌보던 화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저것마저도 이 집에 속한 것이었다. 캐리어를 든 그녀는 1층으로 내려왔다. 집사와 사용인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모님 벌써 가시려고요.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에 괜찮아요. 모두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한은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그 누구의 만류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겁게 닫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서재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골치 아픈 일이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무언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서아의 너무나도 쉬운 수긍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그 평온한 얼굴이, 마지막에 자신을 부르던 그 딱딱한 호칭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섰다. 저택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늘 어디선가 느껴지던 그녀의 조용한 인기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2층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옷장과 서랍장은 모두 닫혀 있었고 침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의 시선이 창가에 멈췄다. 그녀가 늘 돌보던 작은 허브 화분, 그곳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겉흙이 말랐을 때 한 번씩만 주세요.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강태준은 메모지를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것이 성가신 계약관계가 끝났다는 안도감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타일렀다. 그리고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버린 것이 단순한 메모지 한 장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한 여자의 진심이었음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그 진심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태준의 세계에서 벗어난 윤서아는 가장 먼저 인사동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던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추억의 공간인 서아 화랑이 있었다.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밀린 임대료와 세금을 모두 정리한 그녀는 3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화랑의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은 어둡고 축축했다. 한때는 아버지의 열정과 그녀의 꿈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는 모든 빛을 잃은 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강태준의 아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윤서아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먼지 쌓인 그림들을 닦고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춤을 추었다.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 화랑 안쪽의 작은 작업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놀라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랑의 오랜 지배인이자 아버지의 평생 친구였던 박영감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씨, 돌아오셨군요.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 아직 여기 계셨어요. 그럼요. 회장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아가씨께서 언젠가 돌아와 이곳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서아가 어릴 적부터 그녀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업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이젤을 가리켰다. 지난 3년간 아가씨의 손길이 그리웠을 겁니다. 서아는 천천히 다가가 하얀 천을 걷어냈다. 그 안에는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심하게 훼손된 유화 한 점이 놓여 있었다. 물감은 변색되고 갈라져 있었고 캔버스 곳곳은 찢어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낡고 볼품없는 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보였다. 갈라진 물감 아래 숨겨진 화가의 열정적인 붓터치가 어둠 속에 갇힌 채 다시 빛을 보기를 갈망하는 그림의 영혼이.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복원 도구함을 열었다. 수십 종류의 세필붓과 작은 끌 정체모를 화학약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도구들이었지만 손에 쥐자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그녀 몸의 일부인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아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확대경을 쓴 채 하루 종일 그림에 매달렸다. 면봉에 특수 용제를 묻혀 수백 년 묵은 때를 한 겹 한 겹 섬세하게 걷어내고 미세한 주사바늘로 들뜬 물감 조각 아래에 접착제를 주입했다. 찢어진 캔버스는 비슷한 시대에 제작된 다른 캔버스에 실을 한 올 한 올 이어 붙여 완벽하게 복원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림과의 교감이었고 과거의 예술가와 나누는 대화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열정을 그림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다. 한편 강태준의 삶에는 서아가 떠난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퇴근 후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허전함에 휩싸였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사용인들은 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다. 언젠가부터 아침 식탁에는 늘 그가 좋아하는 신문과 갓 내린 커피가, 저녁 서재에는 그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당연히 집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서아가 떠난 후 그는 집사에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시해야만 했다. 그때야 그는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서아에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는 것을. 가장 그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서재 창가에 놓인 허브 화분이었다. 서아가 떠난 후 며칠 만에 잎사귀가 시들기 시작했다. 그는 지나가는 하녀에게 물을 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화분은 과한 물 때문에 뿌리가 썩어
더욱 심하게 시들어버렸다. 그는 문득 서아가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거틀기 말랐을 때 한 번씩만 주세요. 그는 자신이 직접 그 메모를 구겨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이유 모를 짜증이 치밀었다.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채리는 거의 매일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태준 씨, 이 집은 인테리어가 너무 칙칙하지 않아. 내 감각으로 화사하게 좀 바꿔야겠어. 저 화분은 뭐야? 무슨 잡초 같네. 당장 갖다 버려요. 그녀가 시든 허브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을 때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냥 둬. 그의 싸늘한 반응에 체리는 물론 태준 자신도 놀랐다. 그는 자신이 왜 그 보잘것없는 화분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체리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음식은 형편없었고 결국 주방을 엉망으로 만든 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야만 했다. 태준은 화려한 음식들을 앞에 두고 문득 서아가 가끔 끓여주던 담백한 김치찌개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야근으로 지쳐 돌아온 날이면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곤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체리는 그의 옆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화와 동료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 후 서아는 마침내 그림 복원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특수 바니쉬를 칠하자 그림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래의 색과 빛을 되찾았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운 얼굴이 드러났고 그녀의 옷자락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빛났다. 박 영감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건 기적이야. 죽었던 그림을 아가씨가 살려냈어. 서아는 그림을 화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다. 그리고 복원 전 사진과 함께 윤서아 주어 이 아닌 원래 화가의 이름만을 작게 적어 놓았다. 복원가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원작자의 영혼을 되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그날 오후 한 중년의 신사가 먼지 쌓인 화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복원된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아에게 다가왔다. 이 그림 혹시 당신이 복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맙소사, 이 정도 수준의 복원은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미술관 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미술관에 곧 있을 특별 전시회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니, 당신이 없으면 이 전시회는 불가능합니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이혼 후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세상이 다시 활짝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미술계는 전례 없는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메이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라는 거대한 기획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전시의 총괄 큐레이터를 맡은 인물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타 큐레이터이자 미술평론가인 다니엘 킴이었다. 윤서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복원실에서 전시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렘브란트의 초기 초상화를 복원하는 중이었다. 미술관장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그녀는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책임 복원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서아 화랑은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귀한 작품을 맡기려는 컬렉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지만 강한 갤러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다니엘 킴이 보건실에 처음 찾아온 것은 전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서아의 솜씨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강태준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남자였다. 태준이 차가운 얼음이라면 다니엘은 따뜻한 햇살 같은 남자였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이 눈빛에 가득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영어로 유창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윤사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킴입니다. 선생님의 손에서 되살아난 바로크 시대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고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맞잡고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이어졌다. 렘브란트 특유의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되살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인 바니시층이 빛과 어둠의 대비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저 미세한 눈빛. 저 부분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이 그림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완벽하게 통했다. 예술이라는 공통된 언어는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었다. 다니엘은 그녀의 깊이 있는 지식과 작품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매료되었고 서아는 자신의 작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에게 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다니엘은 거의 매일 보건실을 찾아왔다. 그는 단순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아와 함께 밤늦게까지 남아 작품에 대해 토론했고 그녀가 식사를 거를 때면 따뜻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다 주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우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작업이 끝난 후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하며 예술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아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화랑에 대한 추억을 털어놓았고 다니엘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서아는 웃음을 되찾았다. 강태준과 함께 살았던 3년 동안 그녀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다니엘의 따뜻한 배려와 유머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멋진 친구가 있었다.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당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유명 미술 전문 잡지에서는 천재 복원가와 스타 큐레이터의 운명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공동 작업을 대서특필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이 복원실에서 작품을 보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사진, 그리고 전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란히 앉아 미소 짓는 사진 등이 실렸다. 사건이 터진 것은 한 연예 정보지에서 그들의 파파라치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였다. 늦은 밤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이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다니엘은 서아의 어깨에 내려앉은 낙엽을 다정하게 떼어주고 있었고 서아는 그런 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화보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완벽한 케미스트리였다.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미술계의 새로운 골든 커플 탄생 다니엘 킴과 윤서아 한밤의 데이트 현장 포착.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가 건네준 VIP용 월간지를 무심코 넘겨보고 있었다. 잡지의 사교계 소식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우뚝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사진이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윤서아의 얼굴.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다른 남자의 다정한 눈빛.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과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이 온몸을 덮쳤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쥐어졌다. 잘 펴진 잡지 페이지가 그의 소나기 안에서 형편없이 구겨졌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와 그녀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이혼 서류에 직접 사인했고 제 발로 그녀를 내보낸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웃든 이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사진 속의 저 남자는 누구인가? 감히 내 여자에게 저런 눈빛을 보내다니. 내 여자였던 여자에게.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다니엘 킴이라는 놈에 대해 알아봐. 그 놈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누굴 만나고 다녔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30분 안에 내 책상 위로 보고서 올려. 그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명령이었다. 언제나 냉철하고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던 은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적인 질투심으로 가득 찬 명령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감히 되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구겨진 잡지를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는 서아와 다니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잔상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버린 여자가 다른 남자의 곁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듯한 불쾌한 정복욕이라고 치부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고 뒤늦게 시작된 사랑의 열병이었다. 강태준과 이혼한 후 한채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첫사랑이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 3년간의 계약 결혼까지 끝내지 않았는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강태준은 그녀에게 청혼은커녕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딘가 모르게 더 차가워지고 더 멀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윤서에 대한 기사가 터져 나왔다. 한채리는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잡지를 읽다가 다니엘 킴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윤서의 사진을 보고 분노로 얼굴을 구겼다. 그녀가 보기에 윤서아는 그저 배경도 없고 볼품없는 돈에 팔려왔던 여자일 뿐이었다. 그런 여자가 감히 자신보다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중 한 명과 연문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감히 벌레 같은 게. 한채린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온갖 음모와 암투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여자였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같은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예계의 더러운 뒷띠를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나예요. 처리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짓밟아 버려요. 며칠 후 인터넷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부터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천재 보건가 윤서아 알고 보니 사기꾼. 윤서아의 보건 기술. 사실은 몇 년 전 사망한 유럽의 보건. 대가에 미공개 노트를 훔친 것.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온라인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찌라시로 취급되던 이야기는 몇몇 가십 전문 매체들이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싣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윤서아가 실력도 없으면서 다니엘 킴을 유혹해
지금의 자리를 꿰찬 파렴치한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몰아갔다. 스캔들은 전시회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터졌다. 윤서아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가 박물관에 출근하는 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공격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기술을 훔친 게 사실입니까? 다니엘 킴 큐레이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를 유혹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박물관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수천억 원이 걸린 전시회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사들은 당장 윤서아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를 믿고 중책을 맡겼던 관장마저도 사면촉에 몰렸다. 다니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서아 보건가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이며 나는 그녀의 동료로서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발표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텅 빈 화랑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만 개의 악성 댓글들이 떠 있었다. 다른 비난은 모두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전문성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부심을 짓밟는 공격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김 비서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내심 회장님이 이 소식을 듣고 고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전 부인이 공영에 처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보고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은 서아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괴로워하는 사진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고소함이 아니라 살기마저 느껴지는 시퍼런 분노였다. 그는 윤서아라는 여자를 3년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강단이 있었고 말이 없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기술을 훔쳤다고 남자를 유혹해 성공하려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김 비서에게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우리 그룹 법무팀 총동원해. 저 쓰레기 같은 기사를 최초로 유포한 놈부터 시작해서 확인도 없이 받아 쓴 언론사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단 한 놈도 빼놓지 마. 손해배상액은 그놈들 회사가 망할 때까지 청구해. 김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은성그룹의 법무팀은 대한민국 최고였다. 그런 그들을 그룹과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의 스캔들에 동원하라는 말인가. 회장님, 하지만 윤서아 씨는 이제... 김 비서, 강태준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김 비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모든 포털 사이트와 SNS 플랫폼에 연락해 은성그룹의 이름으로 해당 기사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어. 우리 그룹의 광고 중단을 무기로 써도 좋아.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신뢰도 높은 경제지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해. 이 스캔들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윤서아의 진짜 실력과 경력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어. 김 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전 부인을 동정하는 수준의 도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은성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윤서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 선포였다.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김 비서가 넋이 나간 채 집무실을 나가자 강태준은 홀로 남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가로 다가갔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녀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여잔데 그녀가 사기꾼으로 몰려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상관이 있었다. 익명의 대중들이 던지는 더러운 돌에 그녀가 상처 입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홀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창가에 놓인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허브 화분으로 향했다. 그가 그녀를 내쫓았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차갑게 외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상처 입는 것은 보기 싫다니.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감정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소유욕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가 아프지 않았으면 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을 보며 웃어주었으면 했다. 그 끔찍하고도 명백한 깨달음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윤서아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제 손으로 버린 그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었다. 은성그룹이 움직이자 하룻밤 사이에 여론의 방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거대 로펌인 김앤장보다도 막강하다는 은성그룹의 법무팀이 직접 나섰다는 소식만으로도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사들은 겁을 먹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윤서아를 비난하던 기사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녀가 과거 서아 화랑에서 복원했던 바로크 시대의 그림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고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들이 그녀의 실력을 보증하는 인터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다는 사실을 윤서아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두운 화랑 안에서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화랑 문이 열리며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과 노트북 컴퓨터가 들려 있었다. 서아 씨,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다니엘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단순한 악성 루머가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에요. 분명 배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그 배우가 누군지 짐작이 가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최초로 글을 올린 IP 주소를 추적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예상대로 IP는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치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런 방식 연예계에서 누군가를 매장시킬 때 흔히 쓰는 수법이죠. 그리고 지금 서아 씨가 잘 되는 걸 가장 배 아파할 사람이 누굴까요? 서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채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예요. 그녀가 아무리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요, 사랑과 질투만큼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도 없죠. 특히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니엘은 서아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린 마음까지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채린이 고용한 해결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해결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한채린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라는 사실이었다. 다니엘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서아에게 보여주었다. 서아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인간의 악의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할까요? 서아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흙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 결백을 증명할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하겠어요. 제가 복원한 렘브란트의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그 어떤 거짓말도 감히 저를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가장 윤서아다운 대답이었다. 그녀는 더러운 스캔들에 대응하는 대신 자신의 본질인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니엘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한편 강태주는 김 비서로부터 한채린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받았다. 다니엘이 찾아낸 것과 동일한 자료였지만 은성그룹의 정보력은 거기에 더해 한채린과 해결사가 나눈 통화 녹취 파일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녹취 파일을 들었다. 한채린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증오와 악의가 가득했다.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버려요.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이토록 추악했다니.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한채린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환상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그는 당장 한채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채린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윤서아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저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녹취 파일이 담긴 태블릿 PC를 던졌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에는 한채린과 해결사가 나누는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한채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건 조작된 거야. 난 이런 적 없어. 그녀는 발뺌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왜 그랬지? 강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궁지에 몰리자 한채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순한 여배우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찬 악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그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아직도 그 계집애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나한테 청혼하지 않는 건데. 당신 눈이 온통 그 여자한테만 향해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녀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깟 그림쟁이 계집애가 뭐라고. 내가 당신 첫사랑이잖아. 당신 옆자리는 내 자리여야 한다고.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태준 씨. 그리고 네가 윤수아 씨에게 저지른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은성그룹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네가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한 톨의 미련도 없었다. 한채린은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사랑도 명예도 그리고 자신의 경력까지도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 때문에 모두 잃어버렸다. 한채린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무실을 나가자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극심한 피로와 함께 지독한 후회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가짜 보석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곁에 있던 진짜 다이아몬드를 제 손으로 내다버렸다. 윤서아. 그녀는 그에게 어떤 여자였나.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그가 있는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묵묵히 챙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복원했다는 바로크 시대의 그림을 찾아보았다. 복원 전후 사진을 비교해본 그는 숨을 삼켰다. 죽어있던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의 재능은 경이로웠다. 그는 3년간 그녀와 한 집에 살면서 그녀가 그런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는 그녀를 보고 나서야, 그녀가 상처 입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 지독한 후회와 고통.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 그룹의 총수는 지금 한 여자를 잃은 초라한 남자가 되어 뒤늦은 깨달음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홀로 신음하고 있었다. 마침내 전시회 개막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로비는 대한민국의 정재계와 문화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고, 곳곳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오늘 밤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윤서아였다. 그녀는 깊고 푸른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어떤 화려한 보석도 없었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와 당당한 자신감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캔들로 고통받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일어선 한 마리의 우아하고 강인한 불사조 같았다. 그녀의 곁에는 다니엘 킴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녀의 파트너이자 그녀를 세상에 소개하는 호스트였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다가오는 거물급 인사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이쪽은 이번 전시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윤서아 복원가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렘브란트의 영혼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아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 부인이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윤서아로 온전히 인정받고 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다. 로비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의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파티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위험한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빛나는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니엘과 함께 웃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질투심이 다시 타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 미소를, 다른 남자에게 저토록 쉽게 보여주고 있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동시에 저 미소를 잃어버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마침내 서아와 다니엘 앞에 멈춰선 그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오직 서아만을 바라보았다. 서아 씨.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서아의 앞을 반쯤 가로막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태준을 마주보았다. 강태준 회장님,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초대받은 기억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다니엘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단상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은성그룹 총수의 돌발 행동에 주목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객석 한쪽 구석에서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한채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한채린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늘 이 자리에 며칠 전 윤수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스캔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와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의 휴대폰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한채린과 해결사의 통화 녹취록 전문과 자금 이체 내역이 떴다. 모든 것이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배우 한채린 씨,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더러운 질투심 때문에 한 사람의 명예와 인생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채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저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그녀를 향해 터져 나왔다. 그녀의 화려했던 여배우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 없다는 듯 스크린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마이크를 든 채 충격과 혼란에 빠진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부터가 그가 이 지옥 같은 파티에 온 진짜 이유였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고백을 시작했다. 윤수아 씨,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인지도 모르는 멍청이였어.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재능, 당신의 진심.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어리석은 환상 때문에 당신을 내 손으로 내쫓았지.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달은 한심하고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 없는 내 세상이 얼마나 텅 비고 무의미한지를.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는 당신을 봤을 때 질투심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당신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끔찍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로비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서아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의 앞에서 절박하게 애원했다. 서아 씨,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어.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제발 내 곁으로 돌아와 주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차갑고 오만했던 남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기자들은 이성을 잃고 두 사람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니엘이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모두 그만하시죠. 그녀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혼란에 빠진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기자들을 뚫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 다가설 자격조차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의 절박한 고백만이 텅 빈 파티장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남아 맴돌고 있었다. 전시회장의 그 밤 이후 강태준은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에 대한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았고 은성그룹의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은 곧 새로운 스캔들에 열광하며 강태준의 충격적인 사랑 고백을 조금씩 잊어갔다. 한채린은 모든 것을 잃고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윤수아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다시 인사동의 작은 화랑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윤수아의 세상 밖에서 그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아는 화랑의 임대료가 앞으로 10년간 완납되었다는 소식을
건물주에게서 전해 들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지불했다는 것이었다. 또 며칠 뒤에는 유럽의 작은 미술관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찾고 싶어 했던 조선시대에 잃어버린 초상화 한 점이 기적처럼 화랑으로 배달되었다. 역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서한은 그 모든 일의 뒤에 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태준의 절박한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난 3년간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서하의 화랑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하가 화랑 문을 열고 작업 가운을 입고 붓을 들고 저녁이 되어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모든 모습을. 그는 그녀의 세상에 감히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변화는 서하의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화랑 문을 열 때마다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 오만하고 성급한 남자가 저렇게까지 미련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쏟아지는 저녁이었다. 서한은 퇴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창밖 건너편 카페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코트를 챙겨 입고 화랑을 나섰다. 그녀는 길을 건너 카페로 들어갔다.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몇 달 만에 재회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눈앞에 나타나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 사이 그는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하였다. 언제까지 이럴 생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강태준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그만둘 건가요? 아니,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주겠다고 할 때까지. 서한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질문을 마침내 그에게 던졌다. 왜 나였어요? 왜 하필 이제 와서 나예요? 강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처음에는 몰랐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고 나서야 내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가 당신과 함께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지. 당신은 내게 공기 같은 사람이었어.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하지만 이제는 알아.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다는 걸. 그의 고백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서한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도 그의 진심이 하얀 눈처럼 소복이 쌓여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다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어. 이제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 당신을 지키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서한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용서하기로 했다. 그를 그리고 어쩌면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니, 그와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1년 후 인사동의 서아화랑은 국내 최고의 복원 전문 갤러리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랑의 문에는 잠시 휴업합니다. 사유관장 결혼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작은 성당에서 소수에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윤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얼굴로 자신의 옆에 선 남자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 역시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어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서로의 지문이 새겨진 심플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증표였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지독한 오해와 후회, 그리고 미치도록 뜨거운 질투를 거쳐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세상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성당 앞들에 섰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강태준이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윤서아.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강태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